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하고요. 그래서 뭐 서로 모르는 거나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좀 배우고 듣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소개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죠. 베스트 11의 취재팀 팀장 맡고 있고요. 그 MBC ESPN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봤는데 축구, 전술의 이해와 그 역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갈 수 있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갈 수 있는 주제가 또 사실 이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전술, 그러니까 전술이 뭐냐 사실 이 정의만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뭐 이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뭐 1900 몇 년엔 352, 뭐 225,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술이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하죠. 흐름, 방향.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또 지금의 그러면 우리가 최신에 유행하고 있는 전술은 또 어떤 것인지는 사실 그건 굉장히 빠르게 변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힌트 정도는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 이런 논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술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쭉 이제 1800년, 1863년인가요? 축구 규정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정된 게 그 이후로 사실 계속 변천이 되어 왔잖아요. 전체적인 그때부터 역사를 훑으면서 전술의 그 어떤 변화를 좀 잡을 거고요. 최신의 전술의 흐름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갖고 현재 챔피언스 리그 4강 팀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왜 이 팀들이 4강에 올라왔지? 사실 뭐 운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하니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올라왔을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이제 첫 장 넘기면 제가 이제 쭉 얘기할 것들은 그냥 화두 뭐 1, 2 이렇게 했고 뭐 논쟁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논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화두 1, 2를 나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신다면 의미 없어요. 그냥 나눴어요. 첫 번째인 건 그래도 정의 쪽에 가깝고요. 화두 두 번째는 어떤 흐름 쪽에 좀 가까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구별을 좀 해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거 뭐 도대체 전술이 뭘까 이런 거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야 그래도 이 전술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뭐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술이 뭘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전술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축구평론가가 쓴 걸 봤는데 너무나 쉽게 정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별건 아니에요. 너무 그냥 쉽게 정의. 전술이 뭘까요? 전술. 축구에서 얘기하는 전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예를 들면 전술이 뭘까 그러면 전략의 하위적 개념이면서 뭐 전략을 받쳐주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사전 딱 치면 나오는 거 말고 쉽게 해봐요. 전술, 팀 전술. 내가 오늘 첼시 모리뉴 감독인데 벤테스 감독과의 전술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술이 제가 뭐 특별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일본의 축구 평론가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상대가 가장 약한 게 어디냐? 우리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우리가 가장 강한 데로 상대가 가장 약한 데를 찌르는 게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간단하죠, 쉽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죠, 방법. 또 반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상대의 약한 고리를 우리가 가장 강한 지점으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라면 반대로 우리의 약한 지점과 상대의 강한 지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약한 지점 최대한 숨겨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가장 강한 데는 되도록이면 그걸 좀 막아서 어떻게 좀 뒤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술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 현대 축구가 예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죠? 선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수 개인의 능력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하늘이 내린, 뭐 일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수식어들이 붙으면서 그런 선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최근의 축구는 개인이 아닌 어떤 조직과 집단의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감독들의 전술적인, 전략적인 이런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냐면 프로에서는 돈이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축구 스타가 누구죠? 베컴이잖아요.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감독. 무리뉴 감독이죠. 근데 둘이 차이가 안 나요. 예전에 사실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받는 선수가 지금 박주영 같은 애들 빼고 기존에 보면 뭐 좀 예외니까 김도훈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신태용 선수 이런 보면 6억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감독이 재작년부터인가 그 계약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봉을 받는데 많이 받아도 차범근 감독이 한 3억 정도 받아요. 최고의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2배 차이가 넘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미 그게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현대 축구가 그런 상대 강함과 상대의 약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을 찾아내는 게 승패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전술을 이해하고 전술에 대해서 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요건 첫 번째 화두에서는 이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제가 이 중계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포메이션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 나는 4-4-2 전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아무래도 넌 네덜란드 빠들이야. 난 3-5-2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포메이션에 대한 이거는 너무나 큰 오해다. 포메이션은 전술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심각했어요. 제 한국 축구의 기자들의 수준이 얼마큼 심각했냐면 모 일간지 이렇게 딱 펼침으로 해가지고 히딩크 때 포진을 몇 월 며칠 경기 이렇게 포진도를 쫙 했어요. 이렇게 필드를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뭐 4-4-2, 3-5-2, 4-4-2, 3-5, 3-4-3 막 이렇게 쭉 써요. 그래서 이때는 졌고 이때는 이겼고 이때는 졌고 이때는 이겨서 우리 축구에는 3-5-2가 최고다. 이거를 양쪽 펼침으로 해서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도 3-5-2 전술만이 16강의 뭐 첩경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해석해서들은 히딩크가 쓰러질 뻔했잖아요. 이 한국 축구의 기자들의 수준에 완전히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포메이션은 절대 전술일 수 없습니다. 혹시 영어 우리 뭐 강의도 하시니까 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걔네들이 3-5-1을 시스템이나 포메이션 정도로 얘기를 하지 그거 자체를 전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없죠. 전술서를 보더라도. 그럼 포메이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전술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뼈대예요, 뼈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술이 이렇게 큰 개념이 있다면 그거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토대공사,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4-4-2로 배치시키겠다. 그 다음 이게 기초공사를 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전술이 되죠? 전술은 세 가지로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개인 전술이라고 하죠. 개인 전술은 개인기예요, 개인기. 개인이 어떤 그 순간적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그러니까 뭐 슈팅, 드리블링, 키핑, 뭐 컨트롤 다 들어가죠. 이게 개인 전술이고. 두 번째가 이들 월패스 같은 부분 전술이 있죠.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이 3선과 2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1선과 그러니까 양쪽 측면 윙 포워드들이 어떻게 측면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부분 전술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팀 전술이라고 그래요. 팀 전술. 또는 전체 전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뭐 전체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팀은 어디에 더 그러니까 중심을 둘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측면 쪽의 돌파에 의한 크로스로 어떤 득점 루트를 가져가겠다. 우리는 조금 더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플레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미드필드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걸 우리 축구의 특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해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스날 같은 경우가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첼시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수비 쪽이라고 할 수 이걸 갖고 첼시 전술을 논해야지. 첼시와 아스날은 똑같이 4-4-2예요. 기본적인 바탕. 그러면 똑같다고 전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스날 전술과 첼시 전술이 누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아직도 기사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4-4-2 전술 이렇게 딱 아주 자랑스럽게 쓰세요. 4-4-2가 또 봅시다. 이 문제가 얼마큼 문제 있냐면 4-4-2도 미드필더를 다이아몬드 꼴로 세울 수가 있죠. 이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거고 윙 미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어떤 거는 일자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본 포르투기스인 그 더블 볼란치라는 개념을 써서 약간 밑으로 내리죠. 이런 대표적인 팀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아스날? 아무나 한번 해요. 많은데 이게 가장 많은 요즘 이 더블란치 시스템이. 네?
프랑스는 지단이 좀 더 앞으로 배치되는. 그렇죠. 근데 밑에다가 두 명을 놓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팀들이 나요. 예. 뭐 특별히 지금 예를 들면은 리버풀도 사실 이런 거 비슷하죠. 제라드가 상당히 공격적 입장이 뛰어나서 그렇지 비슈칸, 하만 또는 이 제라드거든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두는 배치죠.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하프백을 두는 개념인데 이런 시스템을 두냐. 이것도 다이아몬드 골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일자로 놓을 것이냐 두 명을 밑으로 더 뺄 것이냐. 볼란치의 개념을 아시죠? 이 뜻을. 운전대 이렇게 서로. 아니면 이 포백 라인, 이게 뭐 정확한 요거는 이제 플랫포라고 하는데 이 플랫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약간 스위퍼 형태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는 이런 포진도 가능해요. 예.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명이 쓰는 스트라이커진도 수직 형태가 가능하고 수평 형태가 가능하죠. 얘네들도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 정말 틀려요. 근데 어쨌든 이 포메이션 442에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442는 공격적이고 352는 수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삑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 부분 전체 전술을 어떻게 무게중심으로 다니면 완전히 틀려요. 352라고 왜 수비적이죠? 왜 442라고? 예를 들면 브라질의 442는 엄청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프라든지 까를로스가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얘네들은 아마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 굳이. 근데 다른 어떤 그 442 보면 그러니까 공격 가담을 잘 안 하는 애들이 있죠. 양쪽 풀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442지만 굉장히 수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에 던졌던 포메이션에 대한 오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포메이션 자체는 전술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그 442라고 하는 포메이션이라도 그 자체를 놓고 어떤 이게 공격적이다, 수비적이다 또는 뭐 이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축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답은 뭐냐면 우리 팀에는 442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442를 해야 돼. 이렇게 어떤 분들이 앞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선수에 맞춰서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팀에는 양쪽 측면 쪽에서 뛸 윙백이 있는지 풀백이 있는지 아니면 3명의 센터백을 둘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선수가 옷을 선수에 맞춰서 사야지 사람이 옷에 맞춰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메이션도 그 선수의 특성에 맞춰서 가져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렸고요. 심한 분들은 이 표현 갖고 뭐 잠깐만 여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442 뭐 이런 얘기 할 때 야 맥주를 4병 먹고 양주를 4병 먹고 소주를 2병 먹나 소주를 4병 먹고 양주를 4병 먹고 맥주를 2병 먹나 취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뭐 이 포메이션 자체를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농담도 했었는데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전술의 어떤 차이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약간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라고 하는 건 전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그 양분법, 뭐 이분법 다 표현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시대적 흐름과도 사실 유사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좀 너무 깊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냉전의 논리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그 시대적인 개념들이 막 충돌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축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축구도 아마 선생님 옛날 그런 기억하시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아예 분리가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거의 공격하는 선수 수비 안 했습니다. 뭐 펠레 이런 선수들도 수비 별로 안 했죠. 영국 쪽에서 이제 보면 한 60년대 이때부터 이제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충 그래도 미켈스의 토터풀폴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뭐 WM 포메이션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너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수비 안 하고 뭐 그리고 예전에 보면 막 포메이션도 그러니까 수비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막 보면 기록 찾아보면 상식적으로 막 이렇게 1, 0, 9 포메이션 막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죽는 거죠, 막. 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분리돼서 좀 경기를 치렀던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전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에 얘기할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포메이션 차원에서 공격과 수비와 공격이 이제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가 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이분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구도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남미는 뭐 기술, 유럽은 파워,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한국은 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전 지금도 이 기사 쓸 때 정말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 지면 투지도 정신력도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기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여담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구별을 했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공격과 수비, 남미와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했던 시대들은 이미 끝났다고 전술적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통합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유럽과 남미의 흐름들이 융합되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그와 리그도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리그가 유행했던 리그들이 있어요. 보면 그 힘을 강하게 냈던 리그들이 있죠. 뭐 어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어디 리그가 좀 강했죠? 유럽 중에 유럽으로만 보자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럽 애들이 축구를 잘해요. 벤피카, 에우제비오 이렇게 뛰는 애들 다 이때예요. 남부 유럽 애들, 이탈리아 이런 애들. 이탈리아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50년대까지도 수비적이진 않았어요. 카테나치오 개념이 이제 창안이 돼서 막 흐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그 남부 유럽 애들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 그러니까 사실 5, 60년대면 대표팀을 하면 어디가 전성기죠? 브라질이죠, 브라질. 남미 애들 잘했죠. 우루과이, 브라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축구가 또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고 70년대를 가면 어디죠? 독일, 아약스, 페노르트. 아약스가 날아다닐 때잖아요. 이건 뭐죠? 북부 유럽이에요. 북부 유럽의 특징? 당시 체격 쪽으로는 좋죠. 스탐, 크로마뇽인, 뭐 이런 애들이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축구에서 가요, 흐름이. 또 80년대 어디죠? 앵글로삭슨이죠. 리버풀 날아다니죠, 막. 사실 그 헤이즐 참사만 아니었으면 뭐 한참 더 갔을 그 흐름인데 비슷한 흐름이죠. 힘, 빠르기 막 이런 거. 나가 90년대 이탈리아, 그죠? 다시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아리고 사키 감독이 얘기했었던 공격적 수비 형태, 카테나치오를 능가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잡아요. 지금 완전 섞였어요. 이건 일시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때 어떤 선생님 뭐죠? 그 월드컵 워낙 잘하시니까 사상 최초로 어떤 기록이 나오죠? 한국의 4강 말고요. 아프리카 세네갈 4강. 예. 세네갈 팀 아프리카 4강. 그죠? 월드컵 1930년 만들어지고 최초로 5개 대륙,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는 어차피 못 올라왔으니까 5개 대륙에 있는 모든 팀들이 8강에 올라오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네갈이 프랑스 잡았다 이런 거 말고 전체적 흐름을 봐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유로 2004 황당했죠 사실. 좀 황당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스가 우승한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사진기자가 맞췄어요. 한 50만 원 따갔는데 우리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미쳤다. 어? 해외 축구에 관심 좀 가져라. 난 모르겠다. 난 K리그 사진 찍겠다. 그리스를 맞췄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이변이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에 포르투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팀이죠. 지금이야 모리뉴 감독 정말 대단하다 이러지 뭐 그때가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때야 부랴부랴 인터넷 찾아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정도 알았던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이변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런 리그가 예전에 이런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어떤 흐름이 있는 리그가 통합된다는 개념은 뭐 아까 유럽과 남미 대륙의 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리그의 통합은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최근에 잉글랜드로 어느 나라 애들이 많이 가죠? 스페인 많이 가죠. 그리고 모리뉴 감독이 얼마 전에 그 잉글랜드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한테 직격탄 한번 맞아요. 리드가 뭐냐면 그 평론에 뭘 것 같아요? 예상. 뭐라고 비판했을 것 같아요? 모리뉴 감독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머리 하얗고. 영병들만 뭐 되게 뭐 이렇게. 그러면 아스날은 팀 해체해야죠. 아스날은 저때 엔트리에 영국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팀 데리고 이탈리아로 가라 이렇게. 잉글랜드는 첼시는 너는 더 이상 잉글랜드 축구가 아니다. 팀을 데리고 이탈리아 세리아로 가라 딱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모리뉴 감독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잉글랜드 리그도
잉글랜드 리가 사실 가장 공격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스날, 맨유 이런 리버풀 이런 정신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요건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잉글랜드 리그가 저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빅3 중에 잉글랜드 리그가 가장 잘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런 팬들가 즐거워하는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는 저희가 수입원을 3개로 보는데 입장 수익 또 뭐 있죠? 중계금 크죠. 또 용품, 머천다이징 이렇게 3개로 놓고 봤을 때 이 관중 수입이 50% 이상이 될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TV 중계권이 지금 가장 많이 의존했었던 이탈리아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방송사도 무너지죠. 이거 위험한 요소예요. 근데 잉글랜드가 이게 50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공격적인 축구의 어떤 매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막 서로가 막 혼합돼요. 뭐 굳이 이제 예를 들면은 아직도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스페인 축구의 특징은 이런 거 맞죠. 하지만 점차 변화하고 하는 흐름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스페인 축구는 이런 거야. 뭐 한마디로 잉글랜드 축구는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팀들의 컬러가 너무나 틀려지고 있다.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흐름으로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뭐 밑에서 어찌 보면 다 21세기 트렌드 키워드까지 좀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화두 첫 번째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예전처럼 딱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구별을 해서 이거는 공격이고 저건 수비고, 아니면 이건 이탈리아 축구고 이건 뭐 스페인 축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팀은 상당히 잘하는데 뭐 이 팀은 뭐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구별들, 이렇게 딱 흑백의 논리, 이분법의 논리, 양분법의 논리라고 하는 게 많이 깨져버린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계에서 한동안은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도 될 정도로 이변이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이변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읽어본 건데 왜 그러냐 이런 걸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 좀 잠깐 먹을게요. 이게 좀 재밌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예. 아유. 그래서 전술의 발전사라고 이제 화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아마 조금은 이런 흐름들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전술의 발전사 흐름은 뭐였을까요? 그동안 최근 흐름 말고 예전의 전술은 공격으로였어요. 공격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아주 극단적인 포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격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둡니다. 끊임없이. 이거에 반하던 흐름이 하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으로 외칠 때 손들고 아니라고 했었던 나라가 하나 있죠. 이탈리아죠. 이거는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항적인 카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남들이 다 공격으로 외칠 때 이탈리아는 70년대를 기점 그 전에 한 60, 70년대 때 그런 카테나치오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이득을 보죠.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그 흐름들은 공격으로 가는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보면은 아까 이제 포메이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이제 19세기 말에는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옵사이드 룰이 만들어진 게 1925년인데요. 그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공격은 그러니까 옵사이드 룰이 만들어진 수비 전술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흐름들은 70년대까지는 계속 공격으로 무게중심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흐름들이 결정적으로 깨졌던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이 있는 게, 이게 사실 카테나치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대안적 트렌드는 아니었어요. 대항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때 당시에는 잡지를 못하죠. 하나의 딱 흐름이 되는 게 이제 그 미켈스가 얘기했었던 토탈 풋볼이죠. 그때 이제 그 70년대 이거 들고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런 통합의 패러다임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공격과 수비,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수비와 공격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거의 죽으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뛰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이제 변화들이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월드컵에서 준우승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약스가 우승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가져가게 되다가
80년대에 이게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게 막 바뀌는 건데, 토토풋볼이 쭉 전성기를 갖고 가다가 요 아까 얘기했던 대항적 트렌드라 대항적 마라고 했었던 이게 그 카테나치오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리고 사키 감독이라고 하는 AC 밀란을 80년대 이후에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연패를 이끌었었던 아리고 사키가 어떤 것을 나오냐면 공격적 수비 형태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그쪽 나라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테나치오와 공격적 수비 형태라고 하는 건 틀려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모든 팀들이 하고 있는 수비 형태는 카테나치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카테나치오는 좀 예전적 개념이고 지금은 공격적 수비 형태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카테나치오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페널티 에어리아 근처에서 슈팅을 때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아예 슈팅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좀 물러나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밀집을 하는 수비. 근데 아리고 사키 감독이 어떤 걸 나오냐면 오프사이드 트랩이 이게 수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그 선수 한 명, 수비수 한 명 한 명이 아닌 게 아닌 라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 디펜스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오프사이드 룰의 제정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룰이 적용되는 라인이 어디죠? 하프라인까지만이죠. 네, 하프라인. 그래서 수비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공격적 수비 형태를 아리고 사키 감독이 창안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빛을 발한 게 밀란이 잘 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90년대 중반 모든 팀들이 막 채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컴팩트 사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치고 올라가니까 폭이 좁아지죠. 공격도 수비 좁아지니까 상대는 그 공간에서 옵사이드 트랩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미드필더가 계속 밀리고 또 반면에 수비하는 선수들은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예를 들면 수비적이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흐름들이. 굉장히 수비도 강한 건데 공격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이 큰 흐름으로 제가 아까 뭐 3호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격으로 가다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토토볼에 나오면서 약간의 수비로 가다가 결국은 지금은 공격과 수비의 통합된 형태 가장 강력한 형태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전술적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카테나치오라는 개념이 아닌 공격적 수비 형태라고 해서 전진해서 수비를 하는 그래서 미드필더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약을 하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드필더의 싸움이 그날의 어떤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전술적 트렌드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얘기하는 어떤 해설하는 거 보면 뭐 프레스팅 압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대단하잖아요. 막 그래서 뒤에도 몇 가지 또 잡겠지만 그래서 나왔던 두 번째 보면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건데 예전에 좋아하시는 선수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댈 수 있을까요? 좀 늦게 오신 분 좋아하는 선수. 네, 예전 스타 중에 펠레. 또요? 예? 마라도나. 어느 분 좋아하세요? 예전 스타. 예전 스타요?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기억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시지. 어느 분 좋아하세요? 호마리오. 베이비 세리머니. 바죠? 저 닮았죠? 어디 좋아하세요? 어느 분? 스테파노. 와, 스테파노를 좋아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중에 한 거고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마라도나.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공격수예요. 이거는 전체 흐름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요거는 사실 약간의, 공격수가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예전에는 수비수는, 그러니까 축구 못한 사람이 했어요, 실제로도. 옛날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선생님 그렇죠. 예전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족쟁이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운동선수들, 자기 축구 선수들끼리는. 족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마바리들이 수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수 옛날 분들하고 이렇게 술 마셔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공격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공격수예요. 실제 스포츠를 받고. 근데 그게 변화하죠. 변화해요. 이것도 전술적인 변화 흐름하고 틀려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술의 변화는 공격에서 출발해서 수비로 갔다가 지금은
이런 거로 다시 통합의 흐름으로 갔다라고만 설명드렸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스타들은 다 공격수예요. 근데 90년대 어떤 선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그죠? 지단, 피구,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죠. 판타지스타라고. 막 난리 났었어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모든 걸 다 풀어나갔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한국 기자들이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한테 우리에게도 지단과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다. 근데 히딩크가 웃었잖아요. 10년 전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랬다고요. 요거는 90년대까지예요. 그거 90년대 말. 그러니까 지단이 프랑스 월드컵에서 날아다닐 때. 근데 요런 게 왜 중요했겠어요? 미드필더가 상당히 중요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엄청난 압박이에요. 이제는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옛날처럼 지단 이렇게 크루이프 턴 하면 안 돼요. 지단이 지금 뭐 노쇠화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전적 흐름하고 틀려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시간을 오래 끄는 플레이는 상당히 어려워요.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 약점이 맞아요. 그 예전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이반 캄포부터 시작한 마케렐레 공백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맞고 수비 라인 맞는데 진짜 더 문제 또 공격에서 뭐냐면 양쪽에 있는 피구와 지단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경기 진행 속도가. 스피드를 이해할 때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스피드는 이제는 개인의 100m 얼마 뛰냐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볼 처리, 경기 진행 속도를 얼마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타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단이나 피구는 일단 공을 잡으면 치죠. 지단은 쳐요. 일단 피구도 그러잖아요. 일단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거를 압박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구죠? 그게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요. 예전에는 미드필더 중에 앞쪽에 있는 선수가 공격 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로 공을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여담하나 게임 메이커는 일본식 조어입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앞으로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있는데 보란치는 포르투기스니까 써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주 쓰는 포르투기스예요. 그러니까 뭐 보란치라 써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라 써도 되고요. 이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애들이 곽강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때도 사실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때 뭐라 불렀죠? 앵커. 기억나실 거예요. 앵커가 뭐죠? 앵커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영어로. 그죠?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팀 잘하나? 상대팀 어느 놈이 잘하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때 앵커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친구들이 그런 조율부터 시작한 전체적인 압박이 어떤, 우리에서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압박의 총사령관, 김남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당히 이런 친구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어찌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변하겠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좋은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틀려져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가 지금 이 팀 잘해. 라고 하는 데는 수비형 미드필더 아주 강한 애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 한번 볼까요? 리버풀. 제라드죠, 제라드. 하만도 잘하긴 하는데 좀 나이 들었고. 비슈컨도 잘하긴 하는데 제라드만큼은 안 되죠. 제라드는 가끔씩 해봐서 제가 크레이지 모드 같아요. 걔는 가끔씩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리버풀 빠돌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빠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팀도 좋아하는 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누가 있죠? 뭐, 첼시. 마케렐레 있죠. 뭐, 램파드 좋은 애인데 그 친구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밀란. 뭐, 여기야 뭐, 다 잘하잖아요. 뭐, 가투소 이런 애들. 하얀 다비즈. 미친 애들이죠, 사실. 거의 다비즈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인토벤. 여긴 3명이 3명. 보겔, 반본멜, 코쿠.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이 아인토벤이 뒤지면서 갈 수 있는 건 이 3명이에요. 솔직히 우리야 박지성, 이영표 때문이라 그러라고 해야죠. 그렇지만 솔직하게는 얘네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그래서 붕괴되면 아인토벤은 없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수에서 판타지 스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갔었던 이런 흐름도 전술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 변화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과 조직 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팀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예를 쓴 건데요. 뭐, 여기서 앞에 그거에 대한 이유나 상황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 펠레와 다글리쉬라고 하는 친구 2명을 썼던 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펠레가 전성기 때
실제 자기가 공을 컨트롤했었던 시간은 90분 동안 경기에 나왔으면 얼마 정도가 됐을까요? 펠레가 공을 드리블을 하거나 공을 잡고 있었던 순간 10분, 90분 동안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분. 배팅 하나 나왔어요. 10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8분 정도. 뭐 찍는 거잖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뭐 찍는 건데 뭐. 채 5분이 안 됐습니다. 채 5분이 안 돼. 그러니까 공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선수들이 오래 공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다그리쉬라고 하는 친구는 리버풀의 그 축구 영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선수. 리버풀이 날아다닐 때 가장 이제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죠. 다그리쉬는 드리블링은 언제나 차선책이다. 언제 어느 순간에는 차선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최우선은 동료를 활용한 패스라든지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 패스를 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는 드리블링을 친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개인과 조직 사이라고 하는 걸로 좀 쓴 건데 이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프레싱이라고 하는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그렇게 공을 오래 지체를 하거나 끌 경우는 이 압박에서 풀어나갈 수가 없죠. 현대 축구의 키워드 2개 속도, 공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 공간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대에게는 공간을 내주지 않고 우리는 공간을 열고 속도 경기를 얼마큼 빠르게 진행하는 이건 100m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리고 선수 100m 11초 3 이런 거 써요. 축구에서 100m 달릴 게 뭐 있어요? 없죠. 진짜 많이 뛰면 한 옛날 긱스 막 미쳐가지고 한 50m? 마라도나 한 50m 이 정도 뛰죠. 근데 걔도 막 자빠지려고 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 악물고 뛰는 애들이 어딨어요? 실제 축구에서 한 30m가 중요해요. 뛰는 게. 근데 30m도 이제 그렇게 단독 돌파하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혹자로 심하게 표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이상 86년도 환상적인 마라도나의 그 50, 60m 드리블링에 의한 골은 없다. 그거는 이제 마라도나를 칭송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3-4명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요. 정말 약한 팀을 상대로 해서 강한 애들은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실력은 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쓴 거고요. 그 공간과 스피드에 보면 지단과 피구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앞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네요. 일단 화두 1, 2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그 흐름들에 대한 정리고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들 어떤 전술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 최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 본 최신 어떤 그 축구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 제가 이제 정신없이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떤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그렇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말씀하실 때요. 예. 그러니까 그 포메이션은 전술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포메이션은 선수의 특성에 따라 이제 포메이션을 맞추는 거지 고정 포메이션을 쓰고 어떤 그걸 전술로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K리그 감독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그 팀의 선수 구성상 어떤 포메이션이 잘 어울릴 거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죽어라 그 포메이션만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감독분들이 제가 보기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K리그 중에서 본 감독분들 중에 어떤 그런 포메이션이라든지 전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그럼 이제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네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혹시 잘못하면 이렇게 제가 괜히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축구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용수 교수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스타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럼 이제 일단 거의 다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는. 지도자 하잖아요. 거의. 제가 홍명보 높게 보는 거 지도자 안 하고 행정가 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축구한 사람들이 행정도 해야죠. 기자도 해야죠. 축구 산업에 뛰쳐들어야죠. 당연히 팬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팬이 기자하고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영화 산업을 키운 건 배우가 아니에요. 영화 팬들이 키운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 생활을 다 하는데 수순이 비슷하죠. 수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유학 가죠.
빵빵빵 독일 연수. 뭐 가장 과학적인 독일 분데스리가를 가서 뭐 지도자 수 바이에른 뮌헨의 유스 팀에서 뭐 2군 코치 자격을 얻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한번 어땠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가면? 저희가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독일어 못해요. 선수들 독일어 못합니다. 솔직하게요. 뭐 제가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 아니에요. 그 독일어를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영어도 사실은 어려워하세요. 저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죠. 같은 사람인데. 근데 보면 짧게 가는 사람은 6개월을 가요. 길게 간다면 1년 반. 근데 이분들이 뭘 공부해 오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회계학을 뭐 국제 CPA를 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가요. 그럼 1년 동안 제 친구들이 뭐 하냐면 영어 공부해요. 말을 알아야 거기 뭐 대학에 들어가죠. 컬리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그게 수순이죠, 상식적으로. 1년 공부해서 말 트이면 CPA 공부하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빠르게 저처럼 머리 나쁜 애들이 한 3년, 빠르면 아마 1년 안에도 따고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런 건데 이 친구들 보면 6개월에서 1년 반을 갔다 와요. 노트를 있어요, 보면. 봐요, 제가. 뭘 적긴 적어요. 근데 뭘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저쪽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멀리서 봐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용할 것 같으세요? 유용 안 해요. 그 정도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뭘 지시를 하는지 알아야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진짜 MBC ESPN 보면 되지. 유명한 팀들 뛰는데. 그런 현실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더 아주 정말 아쉬운 거는 이런 감독들이 그래 어쨌든 노트를 가져와요. 참 꼼꼼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신 분 많은데 그 노트를 공개를 또 안 해요.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꼭 이거는 K리그 지도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축구협회에서도 인정하는 문제고 한국축구연구소에서도 인정하는 문제고 축구 쪽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인정하는 문제지만 지도자론과 관련한 정보들이 너무 없어요. 정말 그 축구 좋아하시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술서 이런 거 사고 싶지 않아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무슨 뭐 누가 쓴 뭐 이거 보면 정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이에요. 골대, 차, 너, 골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진짜요. 안 그래요? 다 이런 수준이 아니 좀 비약하자면 진짜 이런 수준이에요.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특징을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뭐 축구협회에서 해줘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 스스로들이 좀 영어 공부도 좀 해가지고 막 인터넷 가면 다 되잖아요. 뭐 어디 가나 뭐 예전 BBC 이런 데만 들어가도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뭐 언론사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늦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호 감독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구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한국 축구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지도자한테 들어서 그런 거예요. 히딩크 감독한테 그래서 고정수 뽑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플레이메이커 그나마 고정수가 가장 좋았으니까 그때 뽑아라 막 이랬다고요.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지단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난 플레이메이커 안 둔다고 그랬어요. 옛날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게 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고무적인 현상은 젊은 지도자들이 있죠.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용수 교수도 주장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MBC ESPN이나 KBS 스카이나 이런 데서 해외 축구할 때 녹화를 해야죠. 좋은 팀들. 제 해설 듣기 싫으면 볼륨 꺼버리면 되죠. 움직임만 보면 되잖아요. 다 잘할 건데 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연관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젊은 분들 또 K리그 분들 중에도 그런 의식분들 많아요. 요즘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정체돼 있죠. 느낌이. 전 솔직히 좀 그래요. 어느 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참 성적이 좋은 어느 팀도 축구 스타일을 보면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뻥 축구 하거든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람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데 경험은 상당히 소중한 거죠. 해외에서 뛰었고 상당히 대표팀을 맡았고 여러 걸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될 최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쉽게 생각해요. 아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예, 제가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보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윙어들이라든지 이런 그 스타일을 봤을 때 3백보다는 충분히 4백을 쓰면 더 잘할 것 같은 이 윙어들이 되게 많은, 제가 보기엔 뭐 최성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뭐 누가 이병근 같은 예.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3백에서 윙 플레이어보다는 4백에서 윙백으로 쓰는 게 훨씬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소화를 잘할 것으로 보는데, 차원근 감독 같은 경우는 굳이 꼭 3-4-1이라는 고정된 포메이션으로 가끔가다 뭐 4백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독일인 코치가 수업 코치가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수원만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꼭 고정된 스타일만 쓰는 감독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그 자체가 전술은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포메이션 다 있습니다, 감독들이. 그거에 좀 익숙하게 좀 풀어나가는 감독들이 있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포메이션은 상당히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팀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첼시가 4-4-2라고 해서 90분 내내 4-4-2로 뛰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그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게 얼마큼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갖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아쉬움이 좀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선택일 수 있거든요. 감독의 선택. 제가 그것까지 저도 포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런 좀 유동적인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좀 더 최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팀에 좀 넣어서 활기를 좀 넣는 이런 건 어떤 좀 필요하지 않냐. 네, 동의를 합니다. 다른 게 차원 감독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예. 예, 오늘 이렇게 차원 감독이 그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그 화려한 선수 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수원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그 정도의 선수 생활을 했으면 자기 후배들을 자기보다 더 나은 선수를 만드는 게 제가 볼 때 지도자 책무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 예. 차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보자면 일본 근데 보자면 영웅이잖아요. 예. 이게 업적으로만 보자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의 미셸 플라팅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 에릭 칸토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처럼 독일의 베켄바워 이런 것처럼 영웅시를 하고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제가 느끼는 베켄바워랑 미셸 플라팅 같은 선수들은 오히려 감독지 안 된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비난이 쏟아야 되니까 차라리 이분은 행정적으로 군대를 올려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우러러보고 좀 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차라리 이게 아직까지 차범근은 평하다 느껴지거든요. 프랑크푸르트나 레버쿠젠 독일 자체에서도 뭐 조추첨하면은 오라이가지고 같이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차범 같은 감독께 좀 행정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시고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더 축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런 면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의견으로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의견 듣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홍명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 선수가 지도자 하는 것도 맞는데 너무 그런 행정 쪽이나 이런 거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쉬움이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행정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홍명보가 예를 들면 딱 은퇴하고 나 행정을 바로 할 거야 이랬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그 피파의 어떤 그 교육을 받고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미셀 플라티니나 이런 베켄바우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축구 행정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차범근 씨가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맞죠.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간판이 돼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업적을 보면.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차범근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였죠. 어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실 것 같고요. 최고 감독이 최고 선수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꼭 축구인이 축구협회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구인이 축구협회 근처에 못 가는 이런 분위기는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축구인이 당연히 축구협회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축구인이 아닌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데 축구협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또 축구인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능력 있는 행정가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어서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충격적인 2002월드 그 조치점했을 때 그렇죠. 그런 상당히 문제죠. 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쉬움인 거죠. 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정치적 알력이라든지 그 이득을 차범근과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 축구 대표는 나지 차범근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전술 얘기는 안 물어보시네요. 약간 전술에 관련된 것도 제가 되게 아스날을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웬거 감독이 맡은 이후로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지만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1위를 못 하고 2위 지금 3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 리그를 중계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봐오신 입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나 그걸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아스날이 왜 저런 경기를 하면서 왜 저 정도 경기를 하면서 왜 2위밖에 못해야 되고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국 평가를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예. 영국 애들이 아무래도 지들 팀이니까 더 분석을 잘할 텐데 영국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걔네들은 뭐 전형적인 이렇게 쓰면 가장 약한 데는 여기예요. 전 시즌에도 근데 약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우승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약한 고리는 여기가 맞죠 일단은. 근데 예를 들면 그 시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덜, 아까 예를 들면 전술적 개념으로 하면 약한 고리를 좀 덜 타격을 당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고 또 여기도 약하죠. 네. 근데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 평가의 리드를 뽑았던 게 뭐냐면 왜 아스날은 뚜레 자리를 보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좋은 선수지만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 나가서는 통할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급인 페르난드, 뭐 리오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떨어진다. 차라리 경기장에 짓는 돈 좀 빼고 다른 공격수를 투입하는 거 좀 빼서 이쪽과 이쪽을 보강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냐 이런 게 있고 비슷하지만 왜 무너지냐라고 하는 거 아까 전술적 개념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 무너지고 막 무너지면서 연달아 무너지면 선수 개인에게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슬럼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팀도 컨디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팀 보면 치고 나갈 때 무섭게 치고 나가요.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흐름은. 축구는 흐름의 경기예요. 경기 90분도 흐름 딱 타면 못 말려요. 약한 팀도. 90분 예를 들면 AC 밀란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인토벤 90분 내내 못 밀어붙여요. 아인토벤도 분명히 기회가 와요. 그거에 집중력 갖고 성공시키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90분 동안 경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경기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팀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심리까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모리뉴 감독은 심리학 박사예요. 아세요? 심리학 박사예요. 얘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봐선.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딱 패하고 뭐라 그랬죠? 프레스크 주심. 너 씨 이러죠. 대단한 거예요. 전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 외신 딱 보다마자 쓰러졌어요. 얘는 천재구나. 최소한 심리학에 있어서는 천재다. 원정에서 졌단 말이에요. 1대2로. 많은 사람들이 첼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졌어요. 바르셀로나 팬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야. 또 바르셀로나 워낙 상세를 타고 있고. 흐트러뜨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진 게 심판 때문이야. 선수들은 오기가 사는 거죠. 맞아. 심판이 좀 이상했어. 맞아. 제가 태클인데 야 홈에 와서 조져버리자 이렇게 된다고요. 바르셀로나 당황스럽죠.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감독님이 정말 왔다 갔다 한다고요. 첼시가 4대2로 이겼잖아요. 그 경기 어떻게 됐어요? 초반에 3골 넣었나요? 20분 만에? 바르셀로나 첼시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초반에 얘기할 때 전술이 중요해지면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정말 중요해지고 모리뉴가 왜 연봉을 베컴처럼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까지도 필요한데
어쨌든 아스날은 그런 저 수비 쪽의 어떤 불안함 그런 것들이 경기가 누적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무패 행진 달렸잖아요. 체력적인 고갈도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아스날이 지금 그러니까 한계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죠. 지금 아스날은 선수 영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 에밀레이트 스타디움 짓느라고. 네. 2년째 사실 그렇게 하면 넉다운 되죠. 그리고 저 앙리 같은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의 K리그예요, 걔는. 대표팀 경기 뛰었다가 이틀 쉬고 경기 뛰었다고 뭐 또 챔피언스 나오고 막 이랬어요. 막 다리 아픈데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또 다치고. 사실은 그건 선수 죽이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팀이 선수가 없다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됐던 것도 있고, 수비가 불안했던 것도 있고, 팀 컨디션이 중간에 그 무패행진 맨유한테 깨지나요? 웨인 루니한테 먹혀서? 예. 그거 깨지면서 라이벌전에서 완전히 좀 끽 됐던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첩이 됐죠. 어쨌든 이쪽 전술적으로만 보면, 전략적으로만 보면 평가는 이 수비 쪽, 골키퍼 쪽. 그래서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스날은 골키퍼의 보강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이 캐롤, 팀 하워드 심각하잖아요. 뭐 제가 나가도 그 정도로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가끔씩 들 정도로 황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이거 좀 딴 얘기니까. 예. 하나만 더. 예, 더 물어보셔도 돼요. 예, 저 별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포백을 주로 쓰는 팀들은 대부분 예.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가 대부분 이제 포백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그렇죠. 포백은 어떻게 보면 측면 공격보다는 중앙 어떤 공격을 위주보다는 중앙 쪽의 비율이 더. 근데 꼭 그렇게 제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도 봅시다. 그러면 포백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4, 3, 3. 이거 어느 팀이죠? 이따가 원래 이거 끝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얘기할 건데. 아인토벤이죠. 밀란. 맞죠? 네. 4, 3, 1, 2.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전법이라고도 하는. 있죠. 이 두 팀의 공통점. 공격을 할 때 카카의 중앙의 공격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밀란은 사실은 공격이 약간 단조롭다는 지적이 있어요. 측면에서 올리죠. 세브첸코가 받아낸다고요. 얘네는 세트피스 아니면 저거예요. 아인토벤. 대표적이죠. 얘는 무조건 측면이에요. 그죠? 아니면 반본매 이런 애들이 쿠쿠 아니면 이런 애들이 막 중거리에서 때리거나.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포백은 중앙 공격을 위주로 한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3, 352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중앙 공격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팀 전술을 선택을 하면 부분 전술을 2대1 돌파를 통해서 우리는 중앙 돌파를 하겠다라고 우리는 무게중심을 두면 그 팀은 중앙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전술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측면에서 하는 거면 그쪽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공격을 안 나가겠다. 수비적인 팀이 되는 거고요. 공격을 많이 나가겠다면 공격적인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어떤 윙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백 윙백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윙백이 수비까지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측면을 돌파하는 전문 측면 어떤 공격수라고 하면 윙백에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이 옮겨간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윙백이 사실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비율이 예전에 3백을 쓸 때 약간 3-5-2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윙플레이어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공격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비와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횟수가 예전에 윙플레이어보다 좀 적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팀도 있지만 포백인데 윙백을 둡니까? 포백은 윙 그러니까 4명 중에 이 친구들을 윙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피파 테크니컬 리포트 보면 포백에서 이쪽들은 풀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윙백의 개념은 3-5-1을 썼을 때 이 윙 밑에 있는 애들이 윙백이거든요. 그래서 윙백은 미드필더로 구별을 하고 이 친구들은 풀백, 라이트 풀백, 레프트 풀백.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이거 영어 정리는 예. 풀백들이 사실상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4-4-2를 쓰더라도 왼쪽에 있는 어떤 윙포워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전 들어서는 이제 중앙 쪽으로 많이 침투하면은 그 사이를 비좁고 이제 풀백이 오버래핑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근데 예전에 3-5-2에서의 윙플레이어들보다는 조금 공격 비중이 적어지잖아요. 풀백 공격 가담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이 예전보다 더 공격이 많아지고 어떻게 측면 공격이 좀 적어졌다라는 비율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두 번째 주제가
딱 그거거든요. 아마 그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 축구에 있어서 공격 루트는 중앙에서 이미 측면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건 한번 이따가 그러면 한번 제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근데 뭐 무게중심을 옮겨간 거지 꼭 측면만 한다 이렇게 이해는 안 하실 거죠? 예. 측면 쪽으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리고 지금 현재 챔피언스리그 4강 팀을 중심으로 한 전술과 이 팀들이 왜 중앙에서 측면으로 옮겨간 팀들이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건 트렌드고 지금 그래서 어떤 트렌드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 예.